네, Man in the Mirror, 제임스 모리슨 곡 듣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오늘 8월의 시작 첫 주네요. 5시에 내 인생의 명작이 시작되는 게 어색하신가요? 곧 익숙해지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근데 저야말로 좀 어색하긴 하네요. 시간이. 오랫동안 이제 5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5시에 시작을 하니까요. 30분 늘어나서 준비할 것도 많고 분량도 많아지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이 늘고 전해드릴 이야기가 많아져서 행복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불행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가지지 못한 것을 계속 이렇게 바라고 또 걱정하고 불행해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런 것 같은데 또 반면에 행복한 사람은요,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더 적다고 하더라도 많이 행복합니다. 못 가진 걸 생각하면 불만이겠지만 내가 가진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고마워하기 시작하면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 잠을 잘 수 있고 쉴 수 있는 집, 함께 하는 가족. 이 3가지 정도 충족되면 다 가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3가지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이 3가지가 없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하고 또 고마울 때 조금 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될 때조차 마음만 건강하다면 우리는 언제든 일어설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내 인생의 명작은요, 내가 가진 별것 아닌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을 라디오가 차에 부착되어 있어 행복합니다. 이것도 너무 억지인가요? 너무 사소한가요? 다시 듣게 할 수 있는 방송국 홈페이지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건 어떤가요? 네,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브루노 메이저가 부릅니다. Easily.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집필한 책이에요. 어디서 살 것인가.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입니다. 유현준 교수는 무척 유명하죠. 한국의 거의 건축가라면은 누구든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분이신데 몇 년 전에 내 인생의 명작에서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을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이 책 내 인생의 명작이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관련 자료나 동영상, 인터뷰 이런 거 많이 봤는데 글솜씨가 너무 좋죠. 그런데 화술, 화법, 표정, 네. 하나 놓칠 게 없어요. 인터뷰를 너무 잘하시고요. 정말 그 조리 있게 말씀을 굉장히 잘 하시는 진짜 뭐라 그럴까요? 천상 방송인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외모도 되게 앳되세요. 50대 중년 남자인데요. 소년 같으세요. 네. 방송 매체 많이 나오셔서 자료 찾기가 무척 수월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10대 소녀가 BTS 좋아하는 것처럼 정말 제가 빅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되시면 여러분들도 유현준 교수 방송에 나온 영상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또 다른 매력에 분명히 빠지실 겁니다. 자, 전작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도시와 공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제시하고자 했던 저자가 이번 이 책 어디서 살 것인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것이 먼 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살 것인가가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 어느 평형, 어느 평수, 어느 구조 이게 아니라요. 이 책은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이렇게 어디서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 어떤 평수, 누가 사는 곳 이게 아니라요. 어떤 공간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그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며 서로의 색깔을 나눌 수 있는 곳,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에 부합하는 장소, 어디서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언이 부르는 곳 What I Really Feel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소가 있지만 이 책은 건축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문을 여는 주제는 학교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12년 동안 다니는 학교, 그 1장에 나오는데 학교의 이야기가 가장 강렬한 임팩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십 년 동안 한결같이 상자 모양의 4, 5층짜리 건물과 대형 운동장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학교의 건축은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아이들이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획일적이고 거대하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구조로 된 대표적인 건축물은 교도소와 학교 이 둘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운동장 하나에 4, 5층짜리 건물과 담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담장도 있죠, 학교에는. 이 이제 책에도 물론 이제 실려 있지만 이게 동영상을 보면은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학교 졸업식 날 꽃다발을 주지 말고 두부를 줘야 된다. 네, 저 이 대목이 무척 재밌었는데 양계장에서는 독수리가 나올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 획일적인 건물에서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나올 것인가. 네, 비유도 참 잘합니다. 교도소 같은 건물에서 획일적인 교육 아래 12년 동안 커온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요구하는 것은 닭으로 키우고 독수리처럼 날라고 하는 격이다. 대형 학교 건물 안에 똑같은 교실, 숫자만 다른 3학년 4반에서 커온 아이들은 대형 아파트의 304호에서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라고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숫자로서, 규격으로서, 행정으로서, 실용적으로만 구분되고 획일적으로 나는 이 건물의 구조가 아이들의 획일성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창조성을 이렇게 저하시킨다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40년 동안 1인당 사용하는 실내 면적이 7배가 늘었다고 해요. 아이들이, 학생이. 그런데 학생의 삶의 질은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도서관, 체육관, 강당, 식당 이런 내부 시설은 늘어나는데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더 없어졌다. 저자는 얘기합니다. 저자는 아이들의 다양한 취향과 어떤 그 창의성이 빛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무시한 채 학교 건물은 점점 커지고 방대해지고 규격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자의 그 어떤 조언으로는요, 더 작은 규모로 나뉘어져야 되고 더 다양한 모습으로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마당과 외부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창문과 벽 대신에 그것을 허물어서 테라스를 만들고 나무를 심고 꽃을 심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학교 이야기에도 더 절실히 와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크는 아이들이 우리 사회를 만드니까요. 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드 슈란이 부릅니다. Perfect. 네, 본문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건물은 보통 한 사람 몸 크기의 580배 정도 된다. 이런 건물은 너무 커서 우리 아이들이 정을 붙이기 어렵다. 이런 건물은 일종의 시설로 느껴진다. 대부분의 인격 형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의 아이들이 이런 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다. 1인 주거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더 행복해지려면 도시 전체를 내 집처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보행자 중심의 네트워크가 완성되고 촘촘하게 분포된 매력적인 공짜 공간이 많아지는 것이 건축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 건축 리모델링은 재즈와 같다. 이름 모르는 과거의 어떤 건축가가 수십 년 전에 디자인한 건물 위에 현재의 건축가가 이어서 연주하는 것이 리모델링이다. 앞선 사람이 펼쳐놓은 기본 멜로디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음을 펼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막연히 과거의 것을 따라만 가서도 안 된다. 제약 가운데서 자신의 개성을 펼쳐야 한다. 리모델링은 과거와 현재의 건축가가 시간을 사이에 두고 펼치는 타임슬립 드라마이며 두 건축가가 펼치는 이중주의다. 파라오와 진시 황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우리가 역사를 가정할 수는 없지만 건축과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물음에 대한 나름의 답을 내릴 수 있다. 파라오와 진시 황제는 권력과 과시와 생존을 위해 피라미드와 만리장성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지었다. 이 건물들이 온몸으로 내뿜고 있는 거대한 무게를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공식으로 환산해보면 둘의 힘의 차이가 드러난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건축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일면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제임스 아서가 부르는 Impossible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명작은요, 토요일 오후 5시 반부터 7시까지 1시간 반 방송이 되었었는데 지난주부터 편성 시간이 연장되어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집필한 책 어디서 살 것인가. 네, 이 주제가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입니다. 본문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창 성장하고 발전할 때는 다리를 건설했다. 서울이 강남으로 확장되었고 수도권의 한강에는 총 31개의 다리가 건설되었다. 이 모든 건설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결과다. 다리는 건축에서 나누어진 공간을 연결하는 건축 요소이다. 다리를 짓는다는 것은 이웃과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하지만 우리는 최근 안타깝게도 다리를 건설하기보다는 벽을 더 세우고 있다. 돌고래 명장 톤 유크는 성을 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만드는 자는 흥할 것이다라 말했다. 소통하는 자가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란 이야기다. 새롭게 재건축되는 대형 아파트 단지 주변을 가다 보면 단지를 둘러싼 담장이 가장 크게 눈에 띈다. 톤 유크가 말하는 성을 보는 듯하다. 실제 아파트 브랜드 이름에 캐슬이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다. 이러한 벽을 세우고 성을 만드는 것은 소통을 막는 것이고 이는 곧 갈등의 씨앗이 된다. 우리는 우리의 도시를 더욱 소통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웃 지역과 걷고 싶은 거리로 연결될 때 지역 간 경계는 모호해지고 격차는 줄어들 것이다. 소통을 늘리고 지역의 개성을 찾아가면서 지역 편차와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우리의 도시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면 좋겠다. 네, 저스틴 비버, Love Yourself 듣고 돌아왔습니다. 유현준 교수는 전작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가 엄청난 히트를 쳤어요. 베스트셀러에 오래 남아 있었고요. 그 책을 통해서 도시와 그것을 물리적으로 구성하는 건축물들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가치가 반영돼서 만들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참 좋은 책이었어요. 그 건축을 대중들에게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린 1등 공신인데 예전에 유홍준 교수님 나의 문화 답사기라는 책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읽었던 기억나는데 그 유홍준, 유현준 유씨 성을 가진 분들이 건축에 아주 남다른 재능이 있으신 건가요?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도시는요 또다시 그 속에서 삶을 유지하는 후대 사람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어떤 삶의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과정의 반복으로 인간과 도시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의 주제였다면 이 책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책은요, 어디서 살 것인가, 또다시 인간의 삶에 이 건축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고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삶의 질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공간, 건축에서 그 잣대가 평가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획일적인 사각형의 빌딩 숲이 아니라 어떠한 도시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우리의 정신을 여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인가, 그게 이 책의 초점입니다. 저자의 글에는요, 그리고 또 인터뷰나 동영상을 보면 늘 사람 사는 냄새가 아주 물씬 풍깁니다. 멋지고 화려하고 크고 높고 이런 표현들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반대로 저자의 글에는 조화롭게, 다양하게, 지혜롭게, 자연적으로 소통, 개방,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저자는 상생의 건축, 조화의 건축을 추구하는 인본주의적인 사람 냄새 나는 건축가이고, 또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글을 읽고 또 얼굴을 보고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좋은 사람이라는 그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좋은 건축을 하기 위해선 사람도 좋아야 된다.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선 그 사람이 좋아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책에는 많은 사파가 있고 또 그림, 사진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 못 시켜드려서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 미래의 주거 공간과 학교, 사옥, 옥상, 건물, 빌딩 이런 이상적인 건축물의 모습을 저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스미스가 부릅니다. I don't wanna miss a thing. 저자가 제시하는 학교 공간 개념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쉬는 시간 아이들이 자연과 접할 수 있도록 학교 공간을 배치해야 한다는 건데, 빈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쓸 게 아니라 교실을 부수어서라도 자연에게 돌려주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건물, 그러니까 기존 학교 건물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삭막한 구조인지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 스머프 마을 같은 학교라고 해서 이제 본인 그 저자가 직접 사파를 그렸어요. 그래서 책이 실었는데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학교인데 마을처럼 이렇게 그려놨고, 우리 이제 한국의 그 지형상 이제 큰 면적을 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작은 면적으로 아기자기하게 작은 개울도 있고요, 숲도 있고요, 벤치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요. 또 학교가 평면으로 되어 있어요. 4층, 5층이 아니라. 그 구조를 보면서 그리고 담벼락도 없고요.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 구조가 아니라 상호 교류가 자연스러운 그런 공간들이었습니다. 저자는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그 제안 중에 하나가 건물을 낮게, 천장을 높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도 떠올랐는데, 전작인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저자가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천장이 높은 건물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이 그 창의력과 업무 능력이 굉장히 높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이렇게 도시를 좋게 만들려면 추억이 만들어질 만한 장소가 많아야 한다는데, 어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사의 공간에 그런 장소가 있을까요? 기업의 집이라 할 수 있는 사옥은 일반적으로는 고층 건물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생기기 어려운 고층 건물의 단점으로는요, 또 영국 로이드 빌딩, 홍콩의 홍콩 상하이 은행 사옥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그 건축물, 그 잘 만든 건축물은요,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바라보고 마주보고 공감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 탕비실에 관한 내용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탕비실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이렇게 그 차 마시고 뭐 커피 끓이고 뭐 간식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컴퓨터 페이퍼, 뭐 스테이플스 이런 뭐 집기도 있고요. 그런 곳이 탕비실인데 주로 탕비실은 이제 막내들, 이제 사원, 직급이 낮은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이용을 많이 하는데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탕비실이 넓고 쾌적한 공간이면 업무 능력이 향상된다고요. 그리고 공간이 안락할수록 입사 3년차 미만 퇴사율은 떨어질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굉장히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 막내들이 행복해야 조직이 살아난다는 거는 저도 이제 군대 생활을 통해서도 경험을 해봤는데 점점 지위가 높아지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큰 방에서 높은 그 직급을 유지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낮은 직책의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환경을 가져야 그 조직이 더 잘 돌아갈 거라는 생각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6시를 향해 가고 있어요. 내 인생의 명작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저는 2부 유현준 교수의 건축 이야기 어디서 살 것인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는요, 캐롤 킹이 부르는 You Got a Friend, 그리고 한 곡 더 들으실게요. 이스라엘이 부르는 곡이에요. 우크렐레가 연주로 하는 건데요. Over the Rainbow와 What a Wonderful World. 이 두 곡 1부 끝곡으로 듣고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제 6시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명작은 5시부터 7시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주제가요.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집필한 책 어디서 살 것인가입니다. 2부에서는 이 방대한 책 속의 구성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서 그 책 속의 한 줄, 그 다음에 책 속의 한 문장 아주 인상적이고 왜 이런 그 구조로 또 제가 낭독해 드리는 이유는요. 좋은 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수필가보다 글을 더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단편적으로 분리된 글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읽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그 어떤 12장까지 있거든요. 이 책이 그 12장까지 구성되어 있는 그 책을 따라가면서 주요한 본문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는 여는 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는 글 이야기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생각이 멸종되는 사회, 이게 이제 여는 글의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본문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의 사람은 그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잘 표현된다.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진정한 의미는 건축물이 사람과 맺는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 고대의 역사는 인류의 성취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중세 이후의 역사는 갈등 중심이다. 고대 역사를 더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오래된 역사일수록 인간의 본능과 본질에 더 가까운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성은 인간의 숨어있던 폭력성을 극대화시켰고 이는 갈등과 반목을 양산했다. 토머스 프리드만은 SNS가 기존의 체제를 파괴하는 데는 효율적이지만 사회적 건설에는 비효율적이라 비판했다. 자, 여기까지가 여는 글 이야기 그 내용이었고요. 이제 1장, 이 책에 나온 1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요. 양계장에서는 독수리가 나오지 않는다가 제목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실은 9시까지 출근해서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생활 리듬이다. 근대화 이후로 정부는 학교 교육을 의무로만 만들고 시민들을 잘 교육시켜 직업을 가지게 하고 동시에 낮 시간에 학생들을 학교에서 지내게 함으로써 부모들이 밖에 나가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했다. 학교는 그러므로 사회 유지를 위한 장치이다.
지식은 책에서 배우고 지혜는 자연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다. 우리 아이들은 자연을 만날 기회가 없다. 변화하는 자연 속에서 인간관계를 쌓은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도 다양한 사람과 생각을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학교 건축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학교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도전 정신이 없고 전체의 일부가 되고 싶어하는 국민만 양산할 것이다. 제2장 밥상머리 사옥과 라디오 스타. 획일화된 보편적인 삶의 공간이 어떤 천재들에게는 창의성을 죽이는 공간일 것이다. 우리나라에 천재가 나오려면 다양한 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종류의 주거 공간과 삶의 형태가 필요하다. 아이들에겐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으니 공간을 찾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 점점 의미 있는 장소가 사라지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자. 엘리베이터를 탄다는 것은 기분 좋지 않은 비연속적인 공간의 체험이다. 층 간의 소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공동체 의식도 만들어지기 어렵다. 용산에 위치한 아모레 퍼시픽 사옥,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사옥으로 꼽는다. 마당이 있는 한옥을 3차원 오피스 사옥으로 재해석한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평적 사옥은 어느 곳이나 같은 권력의 위계를 가지는 공간 구조이다. 수평적 사옥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높지 않아서 멀리서 바라보는 외부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는 어렵다. 또한 저밀화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도시 조직을 이용하기도 어렵다. IT 기술의 발달로 정통적인 의미의 공간이 바뀌고 있다. 새로운 기술은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을 바꾸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의 공간이 여러 가지 중복된 기능으로 사용되는 시대에서 살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하나가 다중적인 기능을 가진다. 경계의 모호성은 공간과 기기를 넘어 인간에게까지 확대된다. 건축에서는 경계의 모호성이 층간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 경계의 모호성은 기계와 인간의 관계에서도 도드라진다. 유발 하바리는 동물의 권위 상승을 인공지능의 발달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인간은 지난 수십 년간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해 주었던 종교의 권위도 없앴다. 인간은 점점 동물과 동등해져 가고 있다. 한쪽에서는 기술적 인본주의자들이 인간을 기계와 동화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일론 머스크는 뇌와 컴퓨터 네트워크를 연결함으로써 인간의 지능적 한계를 없애려고 한다. 제3장 힙합 가수가 후드티를 입는 이유. 최근에 두 가지 키워드는 인구 고령화와 인공지능이다. 건축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뀌고 그것에 맞추어서 변한다. 결혼이 늦어지고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문제 해결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지구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고 공간적인, 하나는 지구의 인구를 줄이는 것이다. 지금의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낮추는 방법은 어떨까? 그것은 건축이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과거에는 소유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몇 평으로 계산되는 공간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의 흐름은 지금 거꾸로 1인 가구의 작은 집으로 향하고 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변화에 맞는 우리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야 한다. 돈이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공간들로 채워갈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무료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다양하게 많아져야 한다. 그것들은 자동차가 아니라 걸어서 갈 수 있을 만한 거리에 분포되어 있어야 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
건축 공간에서도 중력의 법칙은 비슷하게 적용되어 아무리 좋은 공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멀면 그 쓰임새는 줄어든다. 아주 작은 마당이라고 하더라도 내 방 앞에 있는 마당은 몇 킬로미터 밖에 수천 평 공원과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공원이 우리 가까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 교통기관을 타면 답답한 실내 공간 속 기억 때문에 경험이 단절된다. 우리의 도시에는 보행자 중심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그래서 필요하다. 상업시설 없이 산책로만 있는 곳에는 시간이 많은 사람만 가게 된다. 이 말은 현재 우리 서울에는 시간 많은 사람이 산책하는 길은 많지만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보행자 도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녹도와 상업가를 분리시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 서울이 넓어지고 고층 건물이 많아져 내가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의 총량은 더 줄어들었다. 건축으로 보면 후드티를 입는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을 가지기 어려운 도시 빈민들이다. 어떻게든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선을 차단하고 자신의 영역을 만들려고자 하는 것이다. 헤드폰은 청각 제어 장치다. 자가용은 관음증을 충족시켜주는 장치이다. 여러 사람이 한 집에서 함께 화장실을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화장실을 계속 늘리는 것과 아니면 화장실에 들어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 현대 사회는 화장실을 계속 늘리는 방식, 즉 사적 공간을 끊임없이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도로 면적이 넓어지는 것이 효율적이고 빠른 도시로 진화하는 길이라 여겼지만 실제로는 사적인 공간이 넓어졌을 뿐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적인 정주 가능 공간은 줄어들었다. 제한된 도시 공간에서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맞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황금 비율을 찾아야 한다. 지금 추세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부동산 임대 시스템이 그쪽으로 편리하게 바뀐다면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기보다는 빌리는 식으로 바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소유보다는 그냥 인스타그램 사진을 많이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가. 경험을 하고 사진을 남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한 집에서 몇 년씩 사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삶의 형태일지도 모른다. 제4장 쇼핑몰에는 왜 멀티플렉스 극장이 있는가? 자본은 점차 대형화된다.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크기도 대형화된다. 하지만 사람의 크기는 그대로이다. 우리는 상대적 스케일 면에서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인간은 소외되지만 동시에 익명성에 따른 자유를 얻기도 한다. 생활을 편리하게 한다는 원스톱 쇼핑의 요구는 초대형 몬스터를 만들었다. 문제는 이러한 쇼핑 시설에 가려면 자동차를 타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 자동차 회사와 대형 유통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된 것이다. 결국 우리가 만든 도시 구조가 그러한 기업들만 키워주는 구조라는 이야기다. 이 시스템은 건강하지 못하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자연을 빼앗아간다. 쇼핑몰에 대형 서점이나 멀티플렉스가 필요한 것은 변화하는 자연이 없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공간적 특징은 변화하는 미디어가 자연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건강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도시 공간의 단절 때문이다. 도시를 활력 있게 만드는 상업 공간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그 도시 공간의 성격을 결정한다. 저층의 선형으로 적절하게 분포된 상업 공간이 도시를 걷고 싶게 만든다. 많은 비율의 상업 활동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은 우리 도시에서 가게의 많은 부분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려면 5층짜리 상가를 분해해서
거리에 길게 들어선 단층짜리 연도형 가게를 배치해야 한다. 도시에 필요한 건 점이 아닌 선이다. 지역 간 차이와 경계없이 하나로 소통되는 도시가 있는 사회가 살만한 사회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 도시는 반대로 대형 유통회사와 자동차 회사의 유리한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100층 넘는 건물은 대형 유통회사를 소유한 롯데그룹과 자동차 회사인 현대차 사옥이다. 걷고 싶은 환경이 되려면 걸을 때 풍경이 바뀌어야 한다. 그 풍경은 다양한 가게일 수도 있고 샛길로 나오는 다른 길의 풍경일 수도 있다. 우리의 골목길은 로마의 골목길보다 밀도가 2배나 높은 풍경의 변화가 있는 길이다. 골목길은 사람이 다니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익숙한 크기와 길이로 나누어진 사람 중심의 길이다. 우리는 골목길의 모양을 유지해야 한다. 그 모양이 즉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재개발을 할 때 골목길의 모양은 유지한 상태에서 골목길에 접한 건물들을 적절히 이동하고 옮겨야 한다. 이때 골목길의 모양만큼 중요한 것은 골목길을 향해 나 있는 가게 입구의 위치와 창문의 위치다. 이온 모리슨은 에너지를 취하는 경제 시스템에 따라 가치관이 형성된다고 말했다. 화석 연료의 시대에 사는 우리의 개인주의적 편안함이 사회 소통을 막고 있다. 골목길을 보존한다면 21세기형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창의적인 사회적 공간의 플랫폼이 형성될 수도 있다. 제5장 더하기와 빼기, 건축의 오묘한 방정식. 창조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닌 자연에 있는 물질의 재구성일 뿐이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자연으로부터 잠시 빌려 쓰는 행위이다. 제6장 파라오와 진시 황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무거운 건축물은 권력을 과시하는 장치다. 3D 프린터의 경제성 때문에 조만간 인건비가 많이 드는 콘크리트 건물은 지을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재료가 바뀌면 건축물의 형태도 바뀌게 된다. 권력을 과시하려는 건축 행위가 심해지면 그 문명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자신의 능력을 과도하게 넘어선 건축물에 투자를 하게 되면 사회적 불균형이 생겨 조직이 붕괴한다. 어떤 사람이 과시를 하는가? 불안한 자들이 과시를 한다. 제7장 현대인이 SNS를 많이 하는 이유. 건축은 종교를 강화하는 장치지만 텍스트인 경전은 종교의 전파에 효율적인 미디어이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곳에 위치하면 권력이 생긴다. 디오니소스 극장에서는 시선 집중을 받는 무대가 객석보다 아래 위치한다. 객석에 앉은 관객들은 무대로 시선을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양도하지만 동시에 내려다보면서 권력의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규칙을 찾기 어렵다는 것은 중심점이 없다는 것이다. 그 말은 공간 내에 권력의 차등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 공간의 좌우 대칭 배치는 공간을 하나로 묶어 커다란 존재감을 만들어서 개개인을 스케일상으로 압도하기 위한 건축적인 전략이다. 현대에 와서는 시선의 집중을 받아 권력을 창출하는 방법이 건축 외에 하나 더 생겼다. 그것은 바로 미디어이다.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은 권력을 갖게 된다. 기존 권력과 지금의 연예인은 방송국의 시스템을 잠시 빌려 짧은 기간 권력을 가진다는 점이 다르다. 그런 면에서 미디어 시스템을 장악한 사람이 이 사회에서 진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높은 곳에 있으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다. 높은 곳은 구조적으로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희소한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높은 곳을 만든 다음에 그곳에 가게 해주는 건축 장치는 계단이다. 그리고 그 계단을 장악하는 사람이 바로 권력자이다. 벽으로 막힌 계단은 멋진 체험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빨리 이동해서
다른 층으로 가야 하는 일을 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계단은 그런 취급을 받을 공간이 아니다. 제8장 위기와 발명이 만든 도시. 선박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방수다. 비정형 건축물은 배를 뒤집어 놓은 듯이 만들면 간단히 완성된다. 국내 조선업계의 불황을 건축 같은 종합산업에 접목시킨다면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다. 도시와 건축의 진화는 주어진 기후 속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환경의 변화는 삶의 형식을 바꾼다. 바뀐 경제, 정치 구조는 새로운 건축과 도시를 만든다. 전체적으로 그 규모와 속도는 점차 빨라진다. 효율성이 향상되면 모든 유리창이 전기를 발전하고 필요에 따라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고 때론 영상을 보여주는 스마트 유리창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제9장 서울의 얼굴. 3차선 이하 도로가 블록 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이유는 무단횡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심리적으로 길 건너편을 그냥 건너갈 만큼 가깝게 느낀다는 것이다. 필요한 곳에 차선을 줄여 블록 간 소통을 좋게 만드는 것. 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은 의미 있는 건축물 보존으로 도시의 역사를 남기는 것이다. 건물을 오래 쓰고 싶다면 기둥식 구조로 지어야 한다. 그것이 친환경 건축이다. 제약은 획일화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다. 제10장 우리 도시가 더 좋아지려면 성공적 상업가로 가는 원칙. 한쪽에는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라인이 들어오고 다른 쪽에는 공원이 있어서 이 둘을 연결하는 길이 만들어지면 그 길은 성공적인 가로가 된다. 대로변은 접근성이 좋아 공원으로 남겨지지 않고 대개 개발이 된다. 반면 블록의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급한 경사지여서 공원으로 남겨진 경우가 많다. 비유하자면 고속도로 휴게소는 보통 도로에 접해 있는데 지금 우리의 공원은 마치 휴게소가 고속도로 출구로 나가서 한참 들어가야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 형태이다. 인터넷으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도서관은 사람이 모이고 정주하는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더 부각된다. 그래서 얼마나 큰 도서관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 작더라도 얼마나 촘촘하게 도시 내 분포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강남의 건축적인 문제는 점점 더 폐쇄적으로 변해 간다는 것이다. 강남은 그곳에 살지 않는 사람도 공짜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만 한다. 11장 포켓몬고와 도시의 미래. 보일러 철근 콘크리트의 사례. 기술과 패러다임의 전환은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원동력이다. 그렇게 새롭게 창출된 공간은 사회적인 자산으로서 기능한다. 새로운 공간 창출을 폭발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가적 기술과 자본 및 인구의 규모를 필요로 한다. 문자라는 것을 쓰고 읽을 줄 알면서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자는 실제 공간에 있는 도시의 시설물과 장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평행하게 존재하는 또 다른 평행 우주 같은 사이버 공간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기성세대의 행복이란 집과 자동차를 사고 세계 여행을 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뜻한다. 집은 나만의 공간을 가진다는 것을 뜻하고 자동차는 내가 원하는 곳에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공간의 확장을 의미한다. 반면 젊은 세대의 우선순위는 미디어를 소비하는 것에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공간은 아직도 기존의 물리적인 구성이 주는 가치가 있는 동시에 미디어로 만들어진 사이버 공간이 중첩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생물학의 프레임이 물질에서 정보로 변환된 것처럼 미술과 건축에서 동일한 전이가 일어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이 인식하는 세상은
더 이상 물질로 구성된 세상이 아니라 의식 속에 존재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다음 세대의 가치관도 구체적인 물질보다는 정보를 통한 경험에 더 중점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간의 뇌도 병렬로 연결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지만 다른 사람의 뇌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어를 개발했다. 부족한 공간을 모든 사람이 다 소유할 수 없는 현실 요인으로 공유 경제가 유행하고 있다. 개인의 소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본주의와는 달리 함께 소유한다는 공유 개념은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사회주의적 분배로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니 우리는 IT 기술의 도움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만든 것이다. 이 방법은 소유의 시간을 몇 년 단위에서 더 짧은 며칠 혹은 몇 시간 단위로 바꾼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전통적인 부동산 개념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는 실제 소유와 디지털 소유의 개념이 중첩되고 있다. 도시에서 중추신경계란 4차 산업 핵심으로 불리우는 IT와 5G 기술이다. 모든 기계가 소통하는 사회는 IT 기술의 목표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기계끼리 소통하는 사회가 된다. 음성인식 기술이 개발되면 기계와 인간의 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전문가들은 이 기술의 완성 시기를 2025년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후 10년 동안 2035년까지 엄청난 산업의 혁명을 예고한다. 네, 칼럼 스캇, You are the reason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좋은 책과 음악이 있는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명작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집필한 책 어디서 살 것인가입니다. 2부에서는요, 이 방대한 책의 그 구성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책 속의 한 줄, 또 한 문장, 한 문단 이렇게 조금씩 발췌해 가면서 낭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2장까지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책을 요약해서 이렇게 뭐 다 읽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조금 보람이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좀 끊기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 가장 뒷부분에 나온 맺는 글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맺는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축 아파트를 선택할 때 실제 집이 아닌 모델 하우스에 가서 고른다. 실내 인테리어만 보고 자기가 살 집을 정하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사항들이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나 주변 환경과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일까? 국민의 의식에 건축은 없고 인테리어만 남아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 지금 더 필요한 건축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건축이 아니라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건축이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 한 명뿐이기에 모든 사람의 인생은 각각의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 우리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건축 공간이 만들어내는 환경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쳐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은 인간을 향해야 하고 인간은 그 건축물 속에서 인간다워야 한다. 네, 해리 닐슨의 Without You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주 토요일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방송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건축과 유현준 교수가 집필한 책이에요. 어디서 살 것인가. 네. 참 너무나도 좋은 책이고 너무나도 좋은 글이 많아서 제가 2부 순서는 이 책의 구성을 그대로 따라가 봤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요약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아쉽지만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주 만나는 한 권의 책이 우리 인생을
조금 더 풍요롭게,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엘튼 존, So This Seems to be the Hardest World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